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풀폴입니다.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대선 관련 여론조사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처음으로는 대선 후보 적합도를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이번 주에 발표된 대선 후보 적합도입니다. 머니투데이가 의뢰한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인데요. 일단 띄워주시죠. 네, 처음 실시된 조사여서 일단 직전 조사와는 비교 수치가 없고요. 네. 순위를 살펴보자면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후보 이렇게 순서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음 결과를 좀 보여주시죠. 이번엔 4개 기관의 공동조사인 NBS 결과인데요. 약간의 수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마찬가지로 순위는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야 모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일단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이 이번 주까지 이어졌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의혹까지 좀 불거지면서 양 진영이 다 혼란스러웠는데 이번 주 흐름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주로 이 그래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전 조사하고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고 실제 약간의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순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흥미로운 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기억해야 될 용어는 5글자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제가 본선 경쟁력 많이 말씀드렸죠. 자, 오늘부터는 기억해야 될 단어. 어맹크도 이제 기억을 하실 거죠? 네. 프레임 전쟁입니다. 프레임 전쟁. 예, 흥미로운 게 그래프를 한번 봐주세요. 자, 대장동 의혹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심지어는 김부겸 국무총리도 대정부 질문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3%포인트 월화수 조사인데 올라갔어요.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는 서울중앙지검까지 붙어서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하겠다. 지금 막 꼬이고 얽히고 설키고 조성은 제보자, 박지원 국정원장,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용을? 정리는 어느 정도 되죠, 그래도. 네, 그래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쪽이 옳은지를 가리기가 아주 중립적 입장에서 쉽지 않은데 자, 윤석열 후보 3%포인트 올라갔어요. 그리고 뒤쪽 구에는 홍준표 후보는 1%포인트만 추가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 지금 논란은 이재명, 윤석열 후보 쪽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지지율은 두 사람 모두 3%포인트 올라갔다. 프레임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프레임 전쟁은 뭐냐? 이게 어떤 이슈이든 논란이든 중요하진 게 아니라 내가 이기고 내가 죽는 이런 걸 이제 유권자들이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이건 무슨 일이냐? 이재명 후보가 무너질지도 모르겠다. 또 윤석열 후보가 무너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 지지자 입장에서는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정권 교체가 힘들어지죠. 윤 후보가 무너지면. 또 이재명 후보가 무너지게 되면 이재명 후보 진보층 지지층에서는 뭐가 안 됩니까? 정권 유지가 어려워요. 정권 재창출이 안 되는 거죠.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프레임 전쟁, 각각의 진영이 더 결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이 고발사주 의혹은 윤석열 후보와 또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 후보 밝혀진다면 다르겠지만 이게 대선 때까지 밝혀지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완전히 선을 긋고 있죠. 100% 수사하세요. 수사해도 됩니다. 민간 사업자들이 가져가는 그 이익이 많았었는데 무려 5,500억 정도를 기부 체납 받은 거예요. 얼마든지 수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도 증거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뭐냐? 각 진영이 더 결집하고 이제는 본선 경쟁력의 싸움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프레임 전쟁을 하는데 자, 그래프를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그래프를 보여주시면 지금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하고 이것이 수리가 됐고 수용이 됐고 가결이 됐고 지지율을 회복해야 되는 이낙연 후보는 오히려 1%포인트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왜 상식적으로는 저렇게 절박하게 영산강에 배수진을 치고 호남 민심을 더 끌어올리겠다. 제가 이낙연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에게 왜 지지율이 안 올라갔냐. 이게 프레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세균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그 지지율이 옮겨가지 않은 것도 프레임 전쟁의 영향인 건가요? 이게 프레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사리분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사활을 거는 문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고발 사주 의혹도 그렇고 대장동도 과연 밝혀질까? 왜? 후보들은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밝혀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는 순간까지 프레임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네, 이제는 본선 경쟁력을 넘어서 프레임 네. 전쟁이라는 틀을 가지고 저희가 상황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배 소장님께서는 그 가족들이 명절에 모이면 네. 밥상에서 정치 이야기 많이 하십니까? 아무 이야기도 안 합니다. 아무 우리는 서로 이야기도 안 모바일 하십니까? 보면서 모른 척합니다. 네. 많이 물어볼 것 같은데요. 가족인 듯 가족 아닌 듯. 예. 네. 그래서 명절 민심을 이제 물어보려고 시도를 하셨는데 예. 제가 무반응이라서 당황했지 말입니다라고 예. 생각하실 텐데 이전에는 이 추석 민심이 정말 용광로였어요. 그렇습니다. 장터효과가 있습니다. 삼촌, 조카 이랬었는데 이제는 모여도 서로 말도 안 해요. 대화도 안 나눠요. 그러니까 직업을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나이를 초월해서 뒤섞였던 이른바 용광로 현상이 이제는 별로 일어나지 않는데 그러면 추석 연휴 의미가 없어요. 상징성은 있습니다. 상징성이요. 이번의 경우에도 이 추석 이후에 또 호남 순회 경선이 있죠. 그리고 지금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홍준표 후보가 그래도 열심히 뒤쫓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8명의 토론회가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또 영향을 줄지도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실제 영향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민심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건 없다 하더라도 그 상징성만큼은 오롯이 예.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영별로 대선 후보 적합도를 살펴볼 텐데요.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민주당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3.9%의 선호도를 받았는데 이낙연 후보와 상당히 격차가 벌어졌어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경선의 변수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이제 본선 경쟁력 예. 그리고 또 프레임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도가 여기는 이제 국민의힘 응답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한데 마치 홍준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를 받듯이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으로부터 이낙연 후보도 역선택을 받고 있다 할 정도의 지지율이 좀 끌어올려 이렇게 좀 더 조명받는, 예. 더 집중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대중적으로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이지는 않거든요. 그 이야기는 호남 순회 경선을 조금은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또 분석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번 호남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좀 압도적으로 네. 과반을 차지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낙연 후보가 조금 더 치고 올라가는 그런 변수는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광주라고 봐요. 광주요. 그렇죠. 전남, 광주, 전북 중에서 정세균 후보 사태로 그래도 이낙연 후보 쪽에 좀 이 지지층들이 더 결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권리당원도 그렇고 대의원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정세균 후보가 빠지면서 정세균 후보의 정치적 기반이 있는 전북에서는 2파전이 되겠죠. 이재명이냐 이낙연이냐. 그런데 전남지사를 역임했던 이낙연 후보가 지금 영산강에 배수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본인이 지사직을 역임했던 전남은 또 절박함과 처절함과 이것이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이길 가능성, 이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길 가능성인데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가 많은 20대, 30대, 40대의 권리당원이 더 많이 모여있는 광주입니다. 네. 이 광주에서 과연 이낙연 후보,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낙연 후보가 광주를 앞선다면 예. 그러면 한번 좀 반전 또 결선 투표까지 가볼 수도 있겠지라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이재명 후보가 광주에서 이기게 된다면 이건 또 결선 투표의 가능성이 또 무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호남 순회 경선 25월 26일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광주가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석 이후 호남 경선에서는 일단은 광주를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 주셨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선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어제 컷오프 발표 이전에 조사된 결과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홍준표 전 대표, 지금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5% 정도, 5%포인트 정도 앞서는 상황이잖아요.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이게 골든 크로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다가 나 이슈 폴폴 정말 고정 애 시청자인데 이거 놀랍다. 그럼 뭐 홍준표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니까요. 그렇죠. 구조적인 역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만 놓고 물어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또 범여권 성향이 있는 응답자가 홍준표 후보를 선택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홍준표 후보가 더 높은 결과가 이른바 골든크로스가 국민의힘 후보만 놓고 물어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구조적 역선택이기 때문에 예. 홍준표 후보가 수치상 오차 범위 내입니다. 수치상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 그 경선 룰 구조적인 문제로도 볼 수 있지만 이번에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반사의 길 봤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여기에는 단지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선택만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MZ세대. 그러니까 20대 특히 남자의 경우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최근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20대들이 남자 중심으로 해서 결집을 하면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또 남자라고 보기도 힘들고 최근에는 대선 후보가 누가 호감이고 누가 비호감 되는 게 구별이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홍준표를 비호감으로 생각했던 그런 현상도 사라지면서 귀 기울이게 되고 반값 등록금 해야 돼요. 사형제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히려 솔깃해질 수 있거든요. 여성분들도 여러 가지 사회적 안전 위협을 받으면서 홍준표 후보가 사형제 도입해야 돼요. 사형제 실행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또 설득력 있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지지를 받고 있는 현상인데 중요한 건 핵심은 이거죠. 윤석열 후보를 앞설지 또 윤석열 후보를 앞서지 못하는 상황일지의 핵심은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국민의힘 네. 지지층에서 홍준표 후보가 앞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예. 대구 경북의 민심이 그래서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자 가상 대결 결과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MBS 결과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야당 두 후보에게 모두 앞섰고요.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앞선 상황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에게는 역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결과를 보자면 한국갤럽 가상 대결 보여주시죠. 예, 이번에 역시 이재명 후보는 두 후보에게 모두 앞섰지만 이낙연 후보 역시 홍준표 후보에게는 뒤진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 이낙연 후보의 일단 본선 경쟁력이 이재명 후보와 비교해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본선 경쟁이 더 낫다고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또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를 비교하면 윤석열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더 낫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게 본선 경쟁력이 바뀌지 않는 이유. 네. 이번 주 들어서서는 이게 프레임 전쟁의 영향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서 본선 경쟁력이 지금 보면 상당히 그래도 올라와 있거든요. 예. 이낙연 후보와는 그래도 경쟁력이 더 있는 모습도 예.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자 이제 본선 경쟁력도 홍준표 후보가 어느 정도는 올라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의힘 또 보수층에서 또 대구 경북 민심이 또 부산 울산 경남도 중요하겠지만 더 본선 경쟁력이 윤석열 후보보다 더 있느냐.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왔는데 이것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인 거죠. 예. 근데 그 이낙연 후보가 지금 홍준표 후보에게 뒤처졌잖아요. 근데 네. 어제 홍준표 후보가 그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민주당에서 나오면 본선 상대로 누가 좋냐 했더니 이재명 후보가 본인한테 수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네. 결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 이제 그게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바로 홍준표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유지되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보다도 이 1대1 가상 대결에서 홍준표 후보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후보보다 본선 경쟁력을 뛰어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게 결국 중요한 겁니다. 아직까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또 대구 경북의 민심이 홍준표 후보 쪽으로 윤석열 후보보다는 홍준표 후보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이유는 본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그래도 더 이기는 후보가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예. 바로 그 임계점을 홍준표 후보가 넘어설 수 있냐 이게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유지 그리고 정권 교체 중에서 어느 쪽을 기대하는지 물어봤는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라고 답한 비율이 55.3% 네. 과반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전에 같은 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건 네.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정권 교체라는 것은 이 대통령에 대한 또 반문 정서가 고스란히 또 나타났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정평가랑 비슷해요. 예. 같은 조사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물어봤을 때 긍정평가 여당 후보 당선, 또 부정평가는 야당 후보 당선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국민의힘에 더 유리해지는 것이고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을수록 국민의힘이 유리해지는 것이고 예. 또 여당 후보 당선이 좀 더 높아지고 격차가 좁아진다면 이건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해지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과연 이런 여론을 국민의힘 얼마만큼 안고 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정권 교체 여론만큼 지지층을 결집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또 여당 후보 당선이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는 이유는 또 격차가 좁혀지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때문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다른 대통령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40%대 초반 가까이, 어떤 조사는 또 30%대 후반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대통령과 비교해 보면 높고 양호한 지지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선의 중요한 또 기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